뉴욕 경찰관으로 25년간 재직하면서 수많은 사건의 피와 눈물로 굳어진 화강감 같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은밀한 통로이자 아이들이 절대 혼자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지하 통로는 문명의 번들거리는 표면 아래 그림자이자 질서와 혼돈의 경계에 있는 회색 지대이며 모든 잠재적 위험이 번성하기에 가장 완벽한 온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이자 정신이 온전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경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창한 어느 날 아침 한국 서울 교회에서 분홍색 책가방을 맨 대략 8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혼자 망설임 없이 보행자 지하도로 조용히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 제 세상은 마치 무음 버튼이 눌린 듯 멈춰 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거의 본능적으로 멈췄고 피가 순간적으로 머리로 솟구치며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어 다가올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지하도 입구는 제 직업적 시선으로 보기에 침묵하고 탐욕스러운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린 것 같았고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구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진정으로 섬뜩하게 만든 것은 아이의 행동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출근길 러시아워에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아이 주변을 지나던 모든 성인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유모차를 미는 엄마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노인들, 그 누구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고 아무도 아이를 붙잡지 않았으며 심지어 아무도 아이를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경험, 모든 훈련, 모든 직업적 직관은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경보를 울렸지만 현실은 기이하고 압도적인 평온함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있다.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가 지난 25년간 제가 알고 믿고 수호했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기이함이 아니라 인지체계가 뿌리째 뽑히는 듯한 격렬한 동요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반대편에서 온 노련한 베테랑 경찰관이었지만 난생 처음 세상 물정 모르는 초짜 견습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존 밀러입니다. 2015년에 은퇴하기 전까지 제 가슴에 달린 경찰 배지는 뉴욕시 경찰국 소속이었습니다. 25년 9,000일 밤낮 동안 저는 강철과 유리, 그리고 끝없는 욕망으로 지어진 도시의 정글에 제 직업 생활에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관할 구역은 브루클린의 어두운 골목부터 맨해튼의 고층 빌딩 아래까지 인구 밀도가 높고 사회 구조가 복잡하며 머리 위의 칼처럼 안전 압력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제 시선은 결코 관광객이나 학자의 시선이 아니라 도시 위험의 최전선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집행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온기, 심지어는 피비린내까지 나는 사례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위험하다는 제 신념은 소문이나 언론의 과장된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두 발과 두 눈, 두 손으로 경험하고 목격하고 처리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지하철 터널에서 습격당한 젊은 여성이 겪었던 공포에 질린 눈빛은 아직도 제 악몽에 나타납니다. 저는 지하 통로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을 처리했는데 피해자는 구석에 웅크려 몸을 떨며 지갑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뢰감마저 잃었습니다. 저는 또한 지하 통로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하여 도망친 마약 밀매범들을 추격했는데 그곳의 어둠과 갈림길은 그들에게 최고의 은신처였습니다. 제 직업적 인식 속에서 지하 공간은 안전에 불리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모아놓은 곳이었습니다. 시각적 사각지대, 빛의 부족, 소리 전달의 방해, 탈출 경로의 제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 공공공간에서 오는 자연적인 감시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불량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지상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일까 두려워 자제할 수 있지만 지하에서는 그러한 무형의 사회적 구속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그곳은 취약성과 악의가 가장 잘 만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지하 공간이라는 단어는 거의 고위험지대와 동의어였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건축 용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고도로 경계해야 할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가 이해하는 안전의 핵심 논리는 통제였습니다.
안전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외부 개입을 통해 달성되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어디에나 있는 감시 카메라로 눈을 깜빡이지 않는 눈이자 사후 추적의 철증이며 사전 위협의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둘째는 빈번하고 가시적인 경찰 순찰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며 그들의 존재는 환경의 안전 계수를 직접적으로 높여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반응과 진압 능력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안군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가 과거에 신봉하고 실행했던 것은 위협과 강제력에 기반한 안전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 속에 악의 경향이 존재하며 위험이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가정했고, 따라서 이러한 혼란의 엔트로피 증가에 대항하기 위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안전은 우리가 높은 벽, 감시, 경찰봉으로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힘겹게 쟁취하고 유지하는 취약한 균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이 그토록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성공적인 사건 해결, 매번 신속한 출동은 이 논리적 폐쇄 회로를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이고 끔찍한 교훈을 통해 저에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경계를 늦추는 것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직업 훈련을 통해 질서를 보기 전에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먼저 스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자 직업적 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땅을 밟고 새로운 도시 환경에 들어섰을 때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미국에서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이 오래된 필터를 사용하여 제가 본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방식이다 라는 오만한 문화적 편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의해 반복적으로 단련되고 굳어진 더 깊은 차원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논리는 너무나 자명하고 견고해서 다른 가능성이 들어설 여지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더 많은 까다로운 사건을 처리한 노련한 경찰관일수록 안전은 눈에 보이는 권력에서만 나온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저의 지난 직업 생활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 한국의 아침 8살 소녀의 평온한 뒷모습에 의해 완전히 부딪혔을 때 제가 느낀 충격과 혼란은 그토록 격렬하고 깊었던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한 가지 바둑판의 기보를 배우는데 바친 명인이 갑자기 바둑판과 규칙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 시집간 먼 조카를 만나러 한 달간 여행 중이었습니다. 조카 가족은 서울과 인접한 위성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전형적인 한국의 중산층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뉴욕처럼 숨막히는 고층 빌딩 숲은 없었고 대신 잘 정돈된 고층 아파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건물들 사이에는 작은 공원, 운동장, 그리고 잘 가꾸어진 녹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곳은 근처 초등학교와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번잡한 사거리였습니다. 시간은 아침 8시, 이 도시에서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커피향,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생활의 활기가 넘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조카 집 아파트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질감이 계속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이질감은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낯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차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11~12살 정도였고 어린아이들은 제가 나중에 본 작은 소녀처럼 겨우 7~8살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335 짝을 지어 보도 위를 걸으며 웃고 떠들었고 가끔 길가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한 병을 사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들 옆에는 성인들, 특히 부모님들의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뉴욕에서 8살 아이가 혼자 몇 블록을 걸어 학교에 가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간주되어 아동보호기관의 개입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제 인식 속에서 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이며 그들의 안전은 최고 수준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러한 보호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무리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방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눈에 첫 번째로 거대한 빨간불이 깜빡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모순되고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주변 환경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위험 행동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전체 지역 사회 분위기의 극단적인 평온함과 태연함이었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은 옆을 지나는 아이들을 못 본 척했고 사거리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자원봉사자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아래에서 아이들과 작별하는 부모님들의 얼굴에서도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당부와 손짓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저에게 이것이 모두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평온함은 오히려 제 내면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터무니없는 자기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아니면 이곳 사람들은 잠재적인 위험에 너무나 무감각해진 걸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전문적인 시선으로 주변 환경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을 지탱하는 안전 하드웨어를 찾아내려고 말입니다. 저는 감시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분명 있었지만 뉴욕의 상업지구만큼 많거나 밀집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순찰하는 경찰관을 찾았지만 30분 넘게 관찰하는 동안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 전체의 평화는 제가 익숙한 어디에나 있는 공권력을 과시하는 엄격한 통제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밀집된 감시 네트워크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제복 경찰관도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긴장감도 없었지만 지역사회 전체는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성인들은 평화롭게 생활하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면한 가장 큰 역설이었습니다. 엄격한 통제가 부족해 보이는 환경이 오히려 높은 질서와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내적이고 심층적인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의 관찰은 저에게 어떤 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저의 고정된 안전 다점 통제라는 인지체계에 거대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곳의 정상은 저에게는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환경이 평온할수록 아이들의 행동이 자연스러울수록 제 내면의 혼란과 단절감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마치 한 가지 언어밖에 모르는 번역가가 완전히 낯선 문법으로 쓰인 책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단어를 알지만 연결하면 그 심층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해결되지 않은 모순은 그 어린 소녀가 홀로 지하도 입구로 걸어가는 순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사회 관찰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긴급하며 마치 다음 순간에 폭발할 것 같은 위기 상황으로 변하여 지난 25년간의 제 직업 생활이 구축한 모든 것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 저는 아직도 그녀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튼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양갈래 머리를 따하 걸음걸이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이 특유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진지함이 섞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8살이 채 되지 않아 보였는데 제 경험상 그 나이의 아이들은 위험 감지 능력이 거의 없으면서도 미지에 대한 탐구 욕구가 넘쳐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동행도 성인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인파 속에서 그녀의 작은 모습은 유난히 외롭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심장을 멎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좀 더 먼 횡단보도를 선택하는 대신 곧장 익숙하게 지하 보행자 통로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지하 공간에 대한 저의 모든 부정적인 인상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통로 내부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축축한 벽, 구석에 널려있는 쓰레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그림자와 사각지대였습니다. 뉴욕에서 이런 곳은 노숙자들의 거처이자 마약 중독자들의 거래 장소이며 기회를 노리는 강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매복 장소였습니다. 혼자 있는 어린 소녀가 이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으로 양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빨간 경보 상황이었습니다. 제 직업적 본능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25년간의 훈련은 제가 눈앞의 상황을 평범한 일상 장면으로 여기지 않고 목표물, 환경, 그리고 잠재적 위협으로 구성된 전술적 그림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연약한 목표물이었고 지하 통로는 고위험 환경이었으며 잠재적 위협은 미지의 어둠 속에 숨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제 몸은 제 뇌보다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강력한 충동이 저를 개입하여 그녀를 막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목이 메어 거의 소리칠 뻔했습니다. 얘야, 멈춰, 위험해. 이것은 뼛속 깊이 박힌 반응으로 유사하거나 더 나쁜 상황을 수없이 처리한 후에 형성된 조건반사였습니다. 그것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임박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경찰관이 가장 본능적으로 보이는 보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진실성과 강렬함은 당시 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정확히 증명합니다. 저는 제 감정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과 마음 전체 시스템이 곧 일어날 비극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저를 전례 없이 고립되고 무력하게 느끼게 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다시 말해 아무런 반응 없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며 행동을 취하려던 바로 그 순간 저는 눈꼬리로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눈앞의 이 장면에 대해 어떤 이상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교통을 지휘하던 자원봉사자는 작은 소녀의 뒷모습에 자애로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고 저와 스쳐 지나간 젊은 엄마는 유모차를 밀며 그쪽 방향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걷던 직장인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거나 동료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았지만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숨막히는 정상의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저를 혼자만의 공포 속에 가두었습니다. 저의 걱정, 저의 경계심, 25년간의 피와 불의 경험에서 비롯된 저의 판단은 이 순간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심지어 터무니없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침묵으로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틀렸어. 이곳은 당신이 알던 세상이 아니야. 그 느낌은 마치 노련한 소방관이 모두가 안심하고 잠든 건물에서 분명히 탄 냄새를 맡았지만 화재 경보기가 고요하기만 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대비에서 오는 두려움은 직접 불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섬뜩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은 격렬한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으로는 뿌리 깊은 직업적 신념이 위험을 외치며 행동을 촉구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통 같은 현실이 압도적인 평온함으로 저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본 유일한 사람이 되었지만 문제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임금님은 원래 옷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지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등 뒤에는 제가 반평생을 지켜온 요새가 있었고 앞에는 이 작은 소녀의 뒷모습이 드러낸 바닥을 알 수 없는 미지의 논리로 가득 찬 심연이 있었습니다. 저의 신념은 바로 이 순간 붕괴 직전의 임계점으로 내몰렸습니다. 결국 직업적 본능보다 더 강렬한 감정, 즉 혼란이 저를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대한 모순감에 찢겨진 채로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지하 통로 안에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위험이 숨겨져 있을지 아니면 저의 모든 인지체계를 뒤엎을 만한 답이 숨겨져 있을지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의 경보를 억누른 채 발걸음을 옮겨 그 작은 소녀의 뒤를 따라 미지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제가 마지막 계단을 밟고 지하 통로로 들어서는 순간 제가 예상했던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짙은 어둠과 습한 기운이 몰려오지도 않았고 코를 찌르는 역겨운 소변 냄새도 없었으며 어둠에 휩싸이는 압박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눈은 예상치 못한 밝음에 먼저 사로잡혔습니다. 통로 전체는 충분하고 부드러운 백색 광으로 뒤덮여 있었고 빛은 모든 구석에 고르게 퍼져 뚜렷한 그림자를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밝기 수준은 뉴욕의 일부 관리부실 지하철역 플랫폼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이 첫인상의 시각적 충격은 지하, 자억 어둠이라는 제 머릿속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제 경찰 본능은 즉시 주변 환경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시선은 벽, 바닥, 천장을 훑으며 일반적으로 무질서와 위험을 예고하는 징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는 지저분한 낙서 대신 지역사회 활동 포스터와 아이들의 그림들이 게시판에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놀랍도록 깨끗했으며 쓰레기나 담배꽁초, 얼룩 하나 없이 마치 방금 깨끗이 청소된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로의 구조 설계 또한 심사숙고한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곧고 어떠한 가림막도 없는 긴 복도로 입구에서 거의 반대편 출구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사람이 숨을 수 있는 시각적 사각지대나 은밀한 갈림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세부 사항은 저의 과거 경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버려지거나 방치된 곳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공간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범죄학에는 유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즉, 환경의 초기 무질서 징후에 깨진 유리창과 더 많은 무질서한 행동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눈앞의 지하 통로는 방개진 유리창 이론의 완벽한 예시 같았습니다. 극도의 깔끔함, 밝음, 질서를 통해 물리적 차원에서 이곳은 누군가가 아끼는 곳이고 혼란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비정상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그때 저는 더욱 중요한 요소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이미 통로 중간쯤에 도착해 있었는데 작은 책꽂이 앞에서 발뒤꿈치를 들고 책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 책꽂이는 나눔 도서 코너라고 불렸으며 다양한 책들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돋보기를 쓰고 벤치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보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다음 다시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통로 반대편에는 교복을 입은 몇몇 중학생들이 벽에 기대어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서둘러 지나가며 경계하는 눈빛을 가진 행인이 아니라 편안하고 평온한 자세로 이곳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그 학생들은 그 자체로 자연적인 감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카메라처럼 차갑고 기계적인 감시가 아니라 온기 있는 유동적인 사회적 현존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존은 어떤 첨단 장비보다도 잠재적인 악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량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할머니가 평화롭게 신문을 읽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환경에서 행동을 저지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위협과 제가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의존했던 통제 시스템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의 논리는 애초에 위험 발생 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환경 설계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위험이 형성될 기회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완전히 새롭고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안전이 진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조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니. 저는 이 밝고 깨끗하며 활기 넘치는 지하 통로에 서서 마치 망치만 다룰 줄 아는 목수가 처음으로 장부 맞춤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문 잠금 장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모두가 기꺼이 문을 열고 싶어하는 정원을 만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거대한 인지적 충격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머릿속에 25년간 자리 잡고 있던 지하 통로는 위험이라는 견고한 요새는 이 순간 눈앞의 현실에 의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고차원적인 이론도 강력한 반박도 아니었습니다. 8살 어린 소녀의 평온한 발걸음, 할머니의 평화로운 미소, 그리고 빛과 선의로 가득 찬 원래는 어두운 구석이어야 할 이 공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질문 하나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안전이 밀집된 감시 카메라와 어디에나 있는 경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눈앞에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진정한 메커니즘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어린 소녀가 무사히 이곳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정교하고 효과적인 사회 운영 시스템이 그 배후에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인류학 연구자처럼 이 지역사회, 특히 저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은 그 지하 통로를 탐구했습니다. 더 이상 전직 경찰관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허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학생의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조카와 그녀의 한국인 남편과 몇 차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을 통해 지하 통로에서 자주 신문을 읽으시는 할머니를 포함한 몇몇 주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현상 뒤에 숨겨진 안전에 관한 깊은 작동 메커니즘이 제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곳의 안정감이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몇 가지 요소들이 함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극도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 미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인 청결 상태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장소는 주인이 있는 곳이며 누군가가 아끼고 관리한다는 신호입니다. 조카는 지역사회의 청소 작업은 전문 관리인뿐만 아니라 은퇴한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팀도 담당하며 그들은 정기적으로 청소 활동을 조직하여 거리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작은 광고물까지 치운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때 그 자체로 파괴적인 행동에 대한 무형의 저항력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곳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환경의 청결함에서 오는 소속감과 책임감은 제가 뉴욕의 낙서와 쓰레기로 가득 찬 구석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방치되었다는 느낌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악의를 근본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충분한 밝음이었습니다. 그 지하 통로의 조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 관리자들은 보행로, 공원, 주차장, 지하 통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공간이 야간에도 기본적인 조명 기준을 뛰어넘는 밝기를 유지하도록 많은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빛은 어둠을 쫓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며 심리적으로는 안전감의 직접적인 원천입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가 숨을 수 있는 회색 공간을 최대한 압축했습니다. 잠재적인 범죄자가 자신의 모든 행동이 대낮처럼 환하게 드러날 것, 심지어 밤에도 인식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를 심리적 문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것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사람들의 존재, 다시 말해 조직적인 사회적 현존이었습니다. 통로에서 신문을 읽던 할머니는 우연히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역사회 안전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녀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은퇴한 노인들, 주부들, 심지어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 집행 권한이 없었고 어떤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저 지역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찰하며 지하 통로에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인정미 넘치는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망은 차가운 감시 카메라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길을 걸으면서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을 보고 미소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상한 낯선 사람이 지역사회에 나타나면 이러한 움직이는 눈에 의해 금방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긴장감을 유발하는 감시가 아니라 익숙한 사회를 기반으로 한 온화한 보호였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주민들, 특히 노인과 아이들에게 깊고 내면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고 지켜주는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의 이 지역사회에서 보았던, 제가 과거에 신봉했던 권력 통제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지역사회 조성 모델이었습니다. 전자의 핵심 논리는 억제와 반응이었습니다. 강력한 외부의 힘으로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의 핵심 논리는 예방과 통합이었습니다. 물리적 환경, 청결함과 밝음을 개선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연대와 참여, 사람들의 존재를 강화하여 내재적인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약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전을 경찰의 책임으로 보는 반면 다른 하나는 안전을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 책임으로 봅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사상적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과거 작업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저의 과거 시야의 거대한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범죄자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체포할지에만 집중했을 뿐 범죄자가 자라나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는 진정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면한 것은 단순히 치안이 좋은 한국의 한 지역사회가 아니라 안전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은 높은 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거리, 밝은 조명, 그리고 이웃 간의 따뜻한 인사를 통해 한 방울씩 자라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안전 모델이 제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되었을 때 뒤따라온 것은 명쾌함에서 오는 흥분이 아니라 깊고 고통스러운 인식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마치 경건한 신자가 순례의 종착역에서 평생을 믿어왔던 신의 형상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25년간의 제 직업 생활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들, 피해자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 체포된 범죄자들의 냉담하거나 후회하는 눈빛이 하나하나 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이 정의의 실현이자 제 직무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범죄자들을 추적하느라 바쁜 동안 그 범죄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더 깊은 환경 문제를 간과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저와 제가 속한 시스템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책임감과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형사수사 기술, 가장 정교한 장비, 그리고 가장 잘 훈련된 경찰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숙련된 의사들처럼 다양한 난치병을 처리하는데 능숙했고 병변을 정확하게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자가 처한 생활 환경, 식습관, 심리 상태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질병이 발생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렸다가 모든 에너지를 치료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원과 관심을 범죄 사슬의 마지막 단계인 체포와 처벌에만 집중했고 첫 단계인 예방에는 훨씬 부족하게, 아니 효과적인 예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 자체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의 안전을 이해했던 방식에는 거대한 맹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이 반응의 결과, 즉 혼란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안전이 오히려 설계의 결과, 즉 질서에 대한 세심한 구축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창을 어떻게 처리할지에만 몰두했을 뿐 처음부터 유리창이 쉽게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부재는 작은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략적 차원의 인지적 결함이었습니다. 이 위기는 저에게 다른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안전 전문가로서의 제 정체성을 뒤흔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모델을 지키기 위해 청춘과 열정을 바쳤고 그것을 저의 전문성, 저의 신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념이 적어도 불완전하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느낌은 마치 경험 많은 노선장이 평생을 항해했는데 자신이 사용하던 해도에서 가장 중요한 대륙 한 조각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도둑 잡기에만 집중하느라 도둑 맞기를 간과한 환경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비극들, 그 불행에 저의 책임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제가 과거를 전면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과 같이 극도로 복잡한 이민 도시에서는 강력한 법 집행력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저는 다만 우리가 구축했던 안전의 성의, 기초 부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벽과 망루를 지었지만 기초가 되는 토양을 개선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지역사회는 저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토양이 충분히 비옥하고 환경이 충분히 건강하다면 어쩌면 그렇게 높이 솟은 담장도 필요 없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 발견은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전문적인 경험이 어떤 면에서는 저의 시야를 제한하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종종 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걸어온 길에서 더 중요한 풍경을 놓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국 땅에서 일어난 인지적 붕괴는 총성도 대립도 없었지만 제 직업 생활에서 겪었던 어떤 대치보다도 저를 더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25년간 입었던 경험이라는 갑옷을 벗고 안전이라는 제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했던 단어를 다시 학습자의 자세로 살펴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이 모델이 옳다면 과연 제가 익숙한 문제투성이인 뉴욕에서도 뿌리 내릴 수 있을까? 한국에서 돌아온 지 몇 달 동안 그 밝은 지하 통로, 혼자 걸어갔던 어린 소녀,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온화하면서도 끈끈한 안전망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흥미로운 이국적인 경험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줄 이야기로 치부하고 묵혀둘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본 것이 더 우월한 모델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검증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하지만 문제투성이인 제 도시를 외면한 채 편안하게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뉴욕으로 가져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양국의 문화적 배경, 사회구조, 지역 사회 결속력, 범죄율, 거의 모든 변수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뉴욕은 수많은 고립된 원자로 이루어진 거대 도시로 사람들 간의 관계는 냉담하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 사회 감시에 기반한 안전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 옛 동료들, 여전히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관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존, 여긴 뉴욕이야. 서울의 모범적인 지역사회가 아니라고. 한 오랜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원한다고 이곳에서 행운을 빌어 그들은 이웃 이름도 모를걸. 저는 그들의 의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전체 경찰 시스템을 개혁하도록 설득하려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 제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싫어했던 지점, 제가 예전에 순찰했던 브루클린 관할 구역에 있는 한 지하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는 제 머릿속에서 위험이라는 단어의 완벽한 화신이었습니다. 어둡고 더러웠으며 벽에는 겹겹이 쌓인 낙서 때문에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1년 내내 소변과 쓰레기가 뒤섞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행인들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가장 빠른 속도로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마치 1초라도 더 머무르면 어둠에 휩싸일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강도 사건과 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지만 순찰차가 떠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도시의 몸에 아물지 않는 궤양처럼 우리는 약물 경찰력으로 염증을 일시적으로 통제할 뿐 병의 근원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청결, 밝음, 그리고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은퇴 전 쌓아놓은 인맥을 동원하여 시청 관련 부서와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거창한 지역사회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찍은 사진, 한국의 밝은 통로와 뉴욕의 더러운 통로를 대비시켜 보여주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력을 늘릴 필요도, 더 많은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약간의 페인트, 더 밝은 전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과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허가를 신청하고 부서 간 조율을 하는 모든 단계가 관료주의적인 지연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응답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 문제를 경찰에 맡기는 것에 익숙했고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지역사회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이고 주말 장터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거듭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경찰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역사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몇몇 사람들이 제 말에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같은 은퇴자들 위주로 5에서 6명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통로를 철저히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장갑을 끼고 솔과 고압 세척기를 들고 주말 내내 쌓여있던 묵은 때와 낙서를 모두 제거하여 벽의 본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새롭고 밝은 LED 조명으로 교체했습니다. 통로가 처음으로 완전히 밝아지고 깨끗해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늦추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심리적 감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피하던 장소가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있도록 하는가였습니다. 우리는 통로 수호자, 자원봉사자 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근무표를 짜서 매일 출퇴근 시간대와 야간에 한두 명의 자원봉사자가 통로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우리가 가져다 놓은 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지나가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벽에 지역사회 갤러리를 만들어 근처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그림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 작은 실험은 희망과 의심 속에서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희망은 제가 직접 환경의 변화를 보았다는 데 있었고, 의심은 이러한 취약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에 의존하는 모델이 뉴욕의 냉혹한 현실에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이 없었고 이것이 하면 된다는 열혈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사회 실험이었으며 제가 저의 남은 인생을 바쳐 전반생의 인지적 맹점을 보충하기 위한 서투르고 고집스러운 보충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이론으로 구축된 세상을 떠나 실천으로 검증해야 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자, 우리의 실험은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년 동안 자원봉사자 팀은 처음에 몇 명에서 서서히 3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때 아무도 찾지 않던 지하 통로는 작은 지역사회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갈 때 의자에 앉아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데 익숙해졌고, 아이들은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통로에는 심지어 원예를 좋아하는 은퇴한 선생님이 돌보는 몇 그루의 화분도 놓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의론자들의 입을 다물게 한 것은 뉴욕시 경찰국의 공식 데이터였습니다. 1년 후 저는 아직 재직 중인 오랜 친구에게 이 지하 통로와 주변 지역의 범죄 데이터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얇은 몇 장의 종이를 받았을 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고서의 결과는 제 가장 대담한 상상보다도 더 놀라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지하 통로 내에서 기록된 범죄 사건, 강도, 희롱, 싸움 등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70%? 이 숫자는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저의 옛 동료들과 제가 속한 지역사회에 터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었고 은퇴한 노경찰의 이상주의적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반박할 수 없으며 정량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가 한 모든 일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이 작은 지하 통로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국 지역 사회에서 검증된 모델이 특별한 문화적 산물이 아니며 그 뒤에 숨겨진 논리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뉴욕과 같이 복잡하고 냉담한 거대 도시에서도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길임을 증명했습니다. 저의 작은 실험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던 개인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관련 부서에서는 사람들을 파견하여 시찰했고 다른 지역 사회 대표들도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요약되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국에서의 그 아침 지하 통로로 향하던 어린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당시 걸어 내려갔던 것은 단순히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작고 용감한 뒷모습으로 반평생을 고집스럽게 살아온 저에게 안전의 진정한 의미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70%라는 숫자는 제가 그 길을 걸어 마침내 얻은 가장 견고한 메아리였습니다. 그것은 경찰로서의 저의 과거를 뒤엎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저의 시각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때로는 경광등의 번쩍임이나 사이렌의 요란한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정오 하나, 더 깨끗한 벽 하나, 그리고 이웃 간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뉴욕에서 서울로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며 통제가 곧 안전이라고 굳게 믿던 법 집행자에서 환경이 안전을 결정한다는 옹호자로 변모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안전에 대해 철저히 재정의해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굳게 믿었던 것은 억제와 반응에 기반한 안정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이 상시적이라고 가정하고 따라서 이에 맞서 싸울 강력하고 항상 경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둥은 카메라, 경찰, 그리고 법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며 저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그것은 여전히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이 길고 긴 인지적 여정을 통해 저는 이 방어선이 우리의 유일한, 심지어 가장 주요한 의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그것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취약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안전만을 얻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항상 자신의 꼬리를 쫓아다니는 시스템처럼 혼란이 발생한 후에야 수습할 수 있을 뿐 혼란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예방과 조성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안전관입니다. 그것은 안전이 외부에서 강요되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내부에서 자라날 수 있는 생태계라고 봅니다. 그 핵심은 더 이상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험이 어떻게 자라나기 어렵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안전관은 두 가지 새롭고 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반은 환경입니다. 밝고 깨끗하며 세심하게 관리되는 환경 그 자체가 강력한 범죄 예방 메커니즘입니다. 이곳은 누군가가 아낀다는 신호는 자연스럽게 파괴와 무질서한 행동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개념으로 물리적 공간의 계획과 설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감을 갖춘 환경을 만드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지하 통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 학교, 주거지역, 그리고 모든 공공공간에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기반이자 더 중요한 기반은 사람들, 즉 지역사회의 연결과 참여입니다. 안전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이며 사람들의 힘에 의존하여 구축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단절된 섬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고 아끼는 공동체가 될 때 가장 탄력적인 안전망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존에서 오는 안전감은 아무리 많은 감시 카메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의 책임을 소수의 전문가 경찰에게서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분산시켜 안전이 공동의 문화이자 생활 방식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한 국가나 한 도시의 의미를 이미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처럼 저의 과거인지 체계에 거대한 맹점을 비춰주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안전이라는 동전에는 두 얼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얼굴은 통제, 즉 눈에 보이는 권력이고 다른 얼굴은 조성,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보살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종종 그 한쪽 면만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은 단순히 더 많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더 많은 경찰을 고용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기본적인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허리를 굽혀 길가의 쓰레기를 줍는 것에서 시작되고 어두운 구석에 전등 하나를 더 다는 것에서 시작되며 고개를 들어 마주오는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안전은 궁극적으로 건설되는 품질이지 강요되는 명령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감시의 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싶은 보금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뉴욕 거리에서 25년간 일한 노경찰인 제가 지구 반대편에서 8살 어린 소녀에게서 배우고 마침내 받아들인 모든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저 저의 이야기, 저의 깨달음일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비슷한 관찰이나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